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계획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공급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공약 실행 방안 등도 상세히 담길 전망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견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수위 업무 보고 이제 부처별로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보고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 거론이 될지 관심이 높은데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이 담길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보고가 왜 관심을 갖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들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일부터 25일에 이제는 인수위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 보고 양식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이제 인수위에서 보고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안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 그 현황들을 이제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약 이행 보고겠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지, 이행할지 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 그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현황이겠는데 일단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상승률이 좀 주춤했습니다. 1월 넷째 주에 0.01%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매매 시장은 좀 안정화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대선 이후에 강남 3구 중심으로 다시 이제 보합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합권으로 올라서고 이게 다시 국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시장에 대해서도 아마 보고를 할 것이고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죠. 7월에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소멸입니다. 2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신규로 나오는 거는 법 제한이 걸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마 전세 매물로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는 시세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마 얘기가 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밝힌 공약은 임기 안에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아마 이 실현에 대한 또 청사진을 그릴 텐데 뭐 공급 계획이나 일정 등 어떤 세부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일단 그 공급에 대해서 250만 호 이제는 약속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 현 정부가 나왔던 뭐 이사 공급 대책부터 포함해서 지금 현 정부가 206만 호고요. 사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게 한 250만 호.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합쳐도 이거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공약 그대로만 된다 그러면 정말로 물량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엄청난 공급인데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 방안을 거칠지는 아마 이번에 이제 보고를 통해서 올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공급이 많이 공약했던 이유는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또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확고하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는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부동산 공약하고 있는데 과연 250만 호의 공약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일단 공약집을 본다 그러면 130만 호에서 150만 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 물량을 내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수도권 집값 좀 안정화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로 뭐 20만 호 이렇게 다양한 어떤 로드맵을 지금 갖고 왔는데 과연 이 국토부에서 이러한 로드맵 중심으로 해서 현실화 방안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아마 많은 부분들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과연 그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원가주택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청년 원가주택. 그러니까 원가주택이라 그러면 이제 장년층이 또 기대를 하실 텐데 이거는 청년층을 위한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싸게 들어가요. 분담금 한 20%만 내고 80%는 장기로 또 저리 대출로 받을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한 70%는 이익을 얻고 30%는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걸림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는 집주인이 예. 그대로 이제는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30%는 국가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시장에서 이게 정확하게 원가 주택이 안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원가 주택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아마 인수위 보고 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 보고 대상에 오르는 것들 중에 언급되는 것들이 분양가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임대차 3법 보완 같은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앞으로 좀 이제 추정될 것이란 전망이 크잖아요. 네네. 아마 이게 현실화가 좀 수정이 된다면은 어떤 수준에서 좀 조정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는 지금 뭐 현재 여당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예. 시장에서는 뭐 지방 선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현재 여당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은 아마 2020년 그 당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예. 공시가격이 왜냐하면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모든 지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윤 당선인이 이런 세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책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예. 특히 재건축이 지금 좀 들썩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공약 때문에. 어. 특히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노후주택, 그러니까 준공 30년에 넘어가는 이런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좀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기 신도시 중심은 거의 다 30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기 신도시 중심, 서울의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가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저는 놀라웠던 게 용적률 500%로 늘려주겠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높이 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공약대로 그대로 될지 또 이번에 인수위에서 좀 봐야 되겠고요. 특히 임대차 3법이 좀 또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공약은 폐지하겠다 쪽이었는데 지금 예. 뭐 인수위에서 보고가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폐지보다는 이제 부분 개정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국토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떠낼지 정말로 임대차 3법이 폐지가 될지 예. 아니면은 부분 수정에 대해서 그대로 그 형태가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도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뭐 종부세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정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될지 업무 네네. 보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6대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오찬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밝힌 바로는 언제든 이제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네. 대통령과의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네, 굉장히 그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했던 거는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기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차별화 정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6단체와 이제 도시락 회동을 했는데 예. 이 도시락 회동도 굉장히 좀 상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라인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나왔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갑질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직접 통화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규제 개혁 약속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의 방해 요소들을 조금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게 경제단체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52시간제, 주 52시간제 유연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했을 때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됐던 주 52시간제 근무 제도에 대해서 이게 단위가 1주 단위거든요 지금. 근데 예. 이거를 3개월이나 6개월로 늘려주겠다.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쁘면
더 일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안 바쁘면 덜 일할 수 있는 거고 이게 6개월로 늘려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노동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 52시간제 시간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변할지도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선인이 이미 공약을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경제단체장들이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당선인도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네. 앞으로 완화해 나가겠다 의지를 밝혔는데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도 언급이 됐던 만큼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개혁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 최근에 이제는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사실 재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사실 노동자가 사망한다 그러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거든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 CEO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피하고 싶은 아마 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이제는 앞으로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여소야대 구분입니다. 예, 지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 적어요. 그래서 개정하기에는 사실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법 개정보다는 그러면 예. 시행령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런 시행령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 경영자가 책임질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은 사실 시행령을 통해서 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은 법 개정은 사실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쉽게 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주목이 됐는데 네. 인플레이션 전망이 앞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미국이 0.25% 올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참 재밌죠. 사실 어제 뉴욕 시장은 사실 이 매파적 발언 때문에 사실 떨어졌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렇게 또 반응이 없어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면 사실 이 발언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도 관심사인데 일단 어제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다.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 말씀하신 것처럼 0.25%포인트 정도 상승, 완화적인 단계 상승이 아니라 0.5%포인트의 말 그대로 그 빅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또한 깊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밝혔다. 그래서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게 이런 부분이다. 좀 더 제한을 가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예. 회의 때 기준금리 0.25%포인트 정도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결론이 낸다? 그럼 우린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또 들여다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코로나19의 공급망,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겠다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전쟁이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좀 기름값 같은 경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기름값 늘면서 그래서 예. 그 정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인데 지금 뭐 7.9% 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초과된 상태거든요. 물가 상승이.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0.5%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마 긴축 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0.25% 맞습니다. 올릴 때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만약에 또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던져놓고 이번엔 정말로 빅스텝을 감행한다면 향후 어떤 경제나 증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항상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예측 가능성.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예. 미국 시장이 좀 부러운 게 미국은 이렇게 잘 줘요. 예측 시장에서 이게 매파적 발언 나왔고 네. 앞으로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네. 근데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면 시장에서는 잘 좋아합니다. 뭐 0.25% 완화적으로 올린다고 했었을 때도요. 사실 실제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는 뭐 예측 가능했으니까 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0.5%포인트 정도 올릴 거라고 이제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실제 이제 0.5%포인트 정도 올린다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금리의 그 스프레드 그 차이를 좀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금리 인상을 당길 수는 있어도 네.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만 간다 그러면 크게 금융권 안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갈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네. 좀 한반 말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조금 더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미리 좀 던져줘서 시장에서 예, 예. 반응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